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 마지막 주 수업입니다. 두 달이 후딱 지나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3월부터 다음 달 10월까지 이제 꼭 8개월 남았더라고요. 1년 과정이면 벌써 넉 달이 지나갔어요. 10월 너무 빨라요. 예. 어쨌건 뭐 1월달, 2월달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면서 조금은 소홀히 한다 치더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구정도 끼우고 날씨도 춥고 하니까 이제 3월달부터는 조금 피치를 올려가지고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 6월 되면요 더욱더 집중해줘요. 7월부터는요 미쳐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 어쨌건 자 2월 마지막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교재 438페이지입니다. 438페이지 고려 7번이죠. 원리금 상환 방식인데요. 별표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요. 원리금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먼저 1번 원금 균등 상환. 오른쪽 페이지 괄호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한 장 넘기니까요. 3번 최정식 상환이 나와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매년마다 꼭꼭 출제가 되고요. 계산 문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돼요. 학급 문제가 없어요. 주로 중급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니까 각 방식마다 박스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 얘는요 따로따로 볼 게 아니고 한꺼번에 비교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따로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보니까 저당 상환 방법이 동그라미 1번 원리금 균등 상환, 2번 원금 균등 상환, 3번 최정식 상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꺼번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프린트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옮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두 번째가요, 원금 균등 상환이고요. 세 번째가 최정식 상환입니다. 그러면 교재나 강의 노트는 이렇게 그래프가 3개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종합하자. 종합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노트는 그래프가 하나, 둘, 셋, 3개만 나와 있지만 이걸 전부 다 모아서 공부를 해야지 문제 풀기가 좋아집니다. 수월해져요. 자, 하나씩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쉬워요. 말 그대로 원리금을 균등하게 똑같이 갚는데요. 매월. 원리금은 바로 원금과 이전을 말하죠. 그래프를 확인합니다. 그래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세로축은 매 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입니다. 다음에 가로축은 융자 기간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죠. 분양받아서 이제 대출받게 되면 보통 한 10년 또는 20년 오랫동안 장기로 대출받잖아요. 기간 한 20년 잡아볼까요? 20년. 주로 아파트를 대출받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원리금 얘가 노란 선이면 노란 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매 기간 갚는 원리금이 똑같아. 금액을 넣어볼까요? 100만 원 넣어볼게요. 100만 원. 그럼 이제 매월마다 원리금을 똑같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똑같이 얼마 동안? 20년 동안 계속 똑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얘가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쉬워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100만 원이 원리금,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첫 달에 100만 원 내잖아요, 원리금을. 그럼 첫 달에는 그 100만 원 중에서 원금이 많을까요? 이자가 많을까요? 이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개 첫 달에는요, 이자가 이따만큼 많아요. 100만 원 중에서 아마 97만 원 넘어갈 겁니다. 그게 다 이자가 되고 원금은 겨우 한 3, 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자가 이만큼 많다가 계속 갚아 나갈 만큼 이렇게 작아지는 게 이자가 돼요. 이자. 그럼 이제 이자를 많이 갚으니까 원금은 얼마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원금은 얘가 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얘가 바로 원금이 돼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은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점점점 작아지는 만큼 원금은 적다가 점점점 많이 갚아 나갑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그대로 문장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은 작아요. 이자는 점점 작아지고 원금은 점점 커져 나갑니다. 그럼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림을 잘 비교하세요. 얘가 20년 겠잖아, 20년. 그럼 딱 절반이 10년이에요, 10년. 얘가 절반이야, 절반. 10년째 원금을 반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처음에는 원금을 아주 작게 갚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상환은 기간이 10년 반 지났으니까 원금을 반을 갚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이 방법은요, 원금의 반을 갚는 것은 얘가 맞나요? 이때쯤 되어서 겨우 원금의 반을 갚거든요. 그럼 이때가 언젠가면요, 기간이 3분의 2가 경과되면, 그러면 13, 14년쯤 될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상환은 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되면 겨우 원금의 반을 갚아요. 이런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눈만 착 감으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이 하셨으니까 책을 볼게요. 책을 보시면 439페이지죠. 439페이지. 우리 책은요, 가로 2번부터 나와 있죠. 2번이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괄호 안에 끝에 보니까 약어가 나와 있죠. CPM이다. 약어는 X. 우리 시험은 약어는 출제와 거리가 멀어요. 그냥 원리금 균등상환 이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보시면 4번. 매기 원리금 불이백 중에서 자,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은 증가한다. 10번 볼까요?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림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밑줄 하세요. 초기에는 이자가 높지만 점차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진다. 나머지 이제 5번, 6번, 뒷페이지 7번, 8번 등등 있잖아요. 이런 지문들은 이 그래프만으로 정리가 안 되고, 예, 지금 항목이 많잖아요. 이 많은 지문들은 이걸로 종합했을 때, 이걸로 봤을 때 이 문제가 다 지문이 다 이해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현재 원리금 균등상환은 초기는 이자가 많다가 적어지고 원금은 적다가 많아진다.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고 지금 많은 항목들은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물어요. 관계를 묻게 되면 필히 종합해서 이해했을 때 이 지문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 일단 여기까지가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금 균등상환입니다. 자, 원금 균등상환은 다른 말로 체감식 상환 이렇게 불러요. 체감식 상환, 얘는 최정식이다.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원리금이 일정하면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요, 원리금이 체감한대. 점점 작아진대. 예. 원리금이 균등하지 않고 점점점 작아진대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확인해요. 그래프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 그림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요. 역시 가로축은 융자 기간이다. 기간.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죠? 자, 원금은 균등하지만 그러나 갚아야 될 원리금은 체감 안 돼요. 원리금이 체감하면요. 원리금이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얘가 원리금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얘가 바로 원금 균등 상한이고 다른 말로 체감식 상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 요즘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실적이 자꾸 올라가면요. 나중에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요. 예. 아주 이쁜 아가씨 목소리가 들리면서 카드론 쓰세요 하면서. 예. 혹시 아마 이 중에 써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카드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론 대출 이런 전화가 오게 되면요. 되게 안면이 빠르게 하거든요. 이걸 쓰게 되면 이 이자, 원리금 갚는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등식 세 가지가 있는데 카드로는 10중 8구는요. 모두가 바로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입니다. 만약 카드로는 대출을 받아요. 좋다. 1,000만 원 쓰자. 1,000만 원 쓰자. 결정했습니다. 얼마 동안 10달 세야지. 그러면 1,000만 원 나오는 게 10달 합니다. 10개월. 암산 안 돼요? 매월마다 원금을 얼마씩 갚습니까? 100만 원씩. 그래서 카드론 대출을 이렇게 쓰게 되면 1,000만 원 10달. 그럼 매달마다 원금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번 갚으면 딱 끝나버리잖아요. 예. 얘가 바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럼 이때 이 빨간 선이 있죠? 얘가 바로 원금입니다. 원금. 그러니까 얘가 얼마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씩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해서 10달 갚아버리면 원금을 다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빨간 선이 원금. 그러니까 원금이 일정하잖아요. 얘가 바로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그럼 매달마다 원금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갚아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원금을 계속 꺼나가는 만큼 이자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이자가 적어지겠지. 원금 갚으니까 자, 이자가 이렇게 되고 또 갚으니까 적어지고 계속 원금을 갚는 만큼 이자가 단계적으로 계속 이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자가 됩니다. 이자.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은 점점 작아지지만 원금은 매달 똑같이 갚아요. 원금 갚아 나가는 만큼 이자가 단계적으로 계속 적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438페이지입니다. 괄호 1번 원금 균등 상환은 괄호 끝에 보니까 CAM 있죠. 이건 지워버리세요. 이런 거 드시면 안 나와. 그냥 원금 균등 상환으로 출제가 돼요. 또 굳이 묻겠다면 원금 균등 해놓고 괄호 CAM 친절하게 제시를 하니까 야간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항목이 많은데 2번 보시면 2번 즉 두 줄 모두 밑줄 하세요. 원금은 일정하지만 나왔죠. 원금은 일정하잖아요. 100만 원씩. 계속 밑자입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만큼 융자 잔금이 점점 작아지므로 이에 따라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니까 원리금은 점점 체감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뭐 항목이 더 많잖아. 더 많은 거 어떻게 공부하지? 또 이거. 지금은 원금을 똑같이 갖고 이자가 적어지더라. 그림만 봤지. 지금 나머지 항목들은요. 이걸 전부 다 상호 비교하는 거 비교. 비교하는 거는요. 얘를 알아야지 나머지 항목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종합한 그림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439페이지 보니까 네모 박스 있죠. 박스. 얘가 뭡니까? 공식. 요거요, 계산 문제. 박스는 원근균등상환 풀 때 나오는 계산 문제 공식입니다. 그리고 2번 원리근 균등상환도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박스 있죠. 얘도 계산 문제 공식이야. 요 두 개는요, 가능한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계산 문제는요, 상급, 중급, 하급으로 본다면 이거는 쉬운 게 없어. 한마디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로 하급 문제가 안 나와요. 주로 중급 이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쉽게 나오면 풀어야 되겠지만은요, 생각보다 깐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건너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급 이상이니까 문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풀 단계는 아니에요. 3번 최정식 상환. 물론 가로 끝에 GPM 약은은 무시하시고요. 최정식 상환입니다. 자, 최정식 상환은 다시 강의 노트 그래프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옮겨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요. 가로축은 융자기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정식 상환은 점점 증가한대. 근데 답이 나왔잖아요.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 최정 많아진대요. 이런 그림. 얘가 바로 최정식 상환입니다. 처음에 원리금이 작다가 점점 최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얘를 분석하면,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어떻게 갚지? 자,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원리금 균등상환은 처음에 이자가 많다가 적어지고 원금이 적다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자는 많다가 점점 적어지고 얘가 이자가 돼요. 원금은 작다가 점점 많아진다. 얘가 바로 원금이 됩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림이 조금 달라. 1번 그림은요, 이 범위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얘는요, 범위 밖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금 전체가 이걸 다 이만큼을 전부 다 첫 달에는 원리금을 이만큼 갚아야 되는데 최정식 상환은 요것만 갚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파란 빚금치만큼은 은행에서 편리를 봐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이만큼을 갚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요것만 갚으세요. 은행이 손해봐요. 그럼 결국 초기에는 은행이 빚금치만큼 손해보잖아요. 그러면 손해본 얘는 언제 받지? 나중에. 뒤에서 뭉뚱. 뒤에서 전부 다 몰아치기로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은행이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은행이 손해봤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얘를 부의 상환이다. 마이너스. 부의 상환 이렇게 불려요. 따라서 최정식 상환은 처음에 은행이 손해보니까 빚금치만큼 손해본다 해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서 다시 책을 볼게요. 교재. 자, 교재 보시면 440페이지죠. 440페이지. 3번 최정식 상환은 그래프는 설명을 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첫 줄만 밑줄 하세요. 초기에는 차입자 부담이 작기 때문에 누가 유리하다? 장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층이 유리합니다. 젊은 층은 처음에 봉급이 작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 젊은 소득층이 유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요. 두 줄 밑줄 하세요.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이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저당 잔금이 증가해서 은행은 손해보더라. 따라서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밑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괄호 4번 내려가요. 지금 이제 세 개 전부 다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괄호 4번 상환 방식의 비교. 1번 초기의 원리금 상환의 크기. 또 2번 등등 나오잖아요. 자, 얘는요, 이렇게 보게 되면 딱딱해요. 한눈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자, 비교한 것은 종합입니다. 자, 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하는 거예요, 종합하자. 세로축은 원리금이 되고, 가로축은요, 용자 기간이 되고요. 종합해 볼게요. 얘하고 얘를요. 얘가 다 원리금이잖아. 얘를 종합하면 돼요. 끝. 종합했지.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하다. 얘가죠. 원리금 균등상환입니다. 얘는 체감식이죠. 무슨 상환? 원금 균등상환. 얘는 원리금이 최정하잖아요. 당연히 최정식 상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3개 보니까 이제 얘는 그냥 종합하니까 쉽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다시 불러줘요. 얘는 무슨 상환? 얘 원금 균등상환. 얘는 무슨 상환? 예, 원리금 균등상환. 얘는 무슨 상환? 최정식 상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용자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 얘를 보게 되면 대출 초기가 돼요. 초기. 그러면 얘는 뭐지? 대출이 다 끝나고 만기쯤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출 이제 말기 또는 후기. 자, 그러니까 답이 나왔네. 세 가지 방식은 초기의 크기와 말기의 크기가 다르다.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쉽게 들어와요.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큰 게 어느 방식? 1등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초기에 원리금이 가장 작은 게 뭐? 최정식 상환. 예. 따라서 얘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원리금 큰 순서 1등 원리금 원금 균등, 2등 원리금, 3번 최정식 상환. 따라서 초기에 원리금 큰 순서 원금, 원리금, 최정식 쫙쫙쫙 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막 장난칩니다.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이 최정식 상환보다 원리금이 크다. 맞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목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초기에는 A가 B보다 크다. 또 B는 A보다 작다. 이 세 가지를 왔다리 갔다리 자꾸 반복해서 묻습니다. 다음에 후기로 가니까 역전되어 버렸지. 달라졌잖아. 원리금 크기가. 그러면 후기에 가니까 원리금이 가장 큰 게 무슨 방법? 1등 최정식 상환입니다. 다음에는 뭐가 되죠? 원리금 균등 상환. 후기의 원리금이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따라서 후기, 말기. 자, 말기의 원리금 큰 순서 최정식, 원리금, 원금. 그래서 얘도 세 가지가 자 A, B, C 해놓고 A는 C보다 크다, B는 C보다 어떻다. 거기를 왔다 갔다 묻거든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자, 만약 우리 시험 지문이 원리금 균등선에서 원금과 이자를 묻게 되면 이걸 물어. 그 다음에 원금 균등도 원금 이자 크기를 묻게 되면 얘를 물어. 각각 하나씩 묻게 되면. 그러나
항상 두 개를 비교하면 요 그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지 쓴다잖아요. 지문이. 그래서 자 문제를 쫙 묻게 되면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이렇게 문다 이 말입니다. 예. 종합 문제로. 그리고 계산 문제는요. 얘는 박스 아까 확인했죠. 계산 문제 좀 까다로워요. 얘도 계산 문제 까다로워. 얘는 계산 문제 안 나와.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이 두 가지만 박스 공식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가 아니니까 계산 문제를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세 가지 상한 방식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쉬는 시간에. 자, 그러면 442페이지요. 8번 기타 저당 대부. 와, 양 많네요. 다음 페이지도 계속 나오잖아. 그럼 8번요. X 하세요. 기분 좋게. 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우리 시험은 예를 묻지 기타 등등 버려도 괜찮아요. 예. 양이 많잖아요. 다음 페이지까지 기분 좋게 넘어갑니다. 버리세요. 예. 버리시고 447페이지입니다. 제2절 부동산 정권. 이거 중요하죠. 꼭꼭 출시하는 핵심 파트입니다. 중요합니다. 얘가 바로 저당 유동화 제도인데요. 그럼 또 네모 1번 자산의 유동화. 자산의 유동화. 자, 이것도 앞에다가 X 하시고. 양이 많아요. 다음 페이지가 쭉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안 봐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하나만. 그럼 하나가 뭐냐? 바로 1번 자산 유동화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2번, 3번. 자, 3번 보게 되면 3번에서 이때 발행되는 정권인 밑줄 하세요. 자산담보정권 ABS 밑줄. 약어는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앞으로 ABS 하게 되면요. 에셋이 자산을 말하고 팩트가 담보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시큐리티스가 정권을 말해요. 그 약어로 이제 자 ABS 하게 되면 자산을 담보로 한 정권이다. 자산 담보 정권이다. 이렇게 단어 연결하시고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저당 담보 정권 다섯 번째 줄 괄호 MBS 밑줄. 예. 따라서 MBS는 자 M이 모기지 저당 대출을 말하고요. B는 팩트 즉 담보로 안 돼요. 시큐리티스가 정권 줄여서 저당 담보 정권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ABS는 자산 담보 정권, MBS는 저당 담보 정권이다. 우리 시험은요. MBS를 계속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MBS가 집중 출제가 돼요. 그래서 ABS가 뭔지, MBS가 뭔지 이것만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패스합니다. 쿨하게 패스하세요.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 괄호 2번 저당 유동화 제도. 여기서 문제가 집중 출제가 돼요. 저당 유동화. 제목 그대로 저당권을 유동화시킨대요. 저당권을 유통시킨대요. 그러면 저당 유동화 뭡니까?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니까 450페이지요.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저당 대출 시장의 유동화 구조가 나오잖아. 박스. 박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수월해요. 그림으로. 그럼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거래 1번 1차 저당 시장, 거래 2번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서 필요한 메모를 보충하시면 돼요. 자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 보니까 네모가 4개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수요자가 나와 있고요. 다음에 금융기관, 은행을 말해요. 다음에 유동화 회사가 나와요. 자, 유동화 회사를 다른 말로 MB에서 발행기관이다. 발행기관 이렇게도 불러요. 우리나라의 유동화 회사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죠. 줄여서 한주금.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이때 투자자는요, 개인이 아니고 주로 덩치가 아주 큰 보험회사, 신탁,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이 그림으로서 여러분들이 유동화 제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수요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은행에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은행한테 대출 받더라.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와요. 한 5천만 원 잡을게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아파트 사면서 5천만 원 융자 받더라.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행은요, 얘한테 5천만 원 빌려주고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냥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대출해주고, 첫 번째,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를 민법에서는 저당권이라고 부르죠. 저당권. 근데 학교로는요, 이 저당권을 저당채권 이렇게 불러요. 저당채권. 영어로 모기지입니다. 그래서 저당채권은요, 민법상 저당권과 똑같은 말입니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저당채권이 영어로 모기지가 돼요. 자, 잘 읽어보시면요, 모기지. 그리고 T, 중간에 T라는 발음이 묵음이잖아요. 발음 안 하고. 그러니까 모기지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묵음이에요. 묵음이라니까 저처럼 영어가 서투른 사람들은 묵음이니까 읽으니까 모가지 하더라고요. 모가지. 모가지가 아니고 모기지. 제가 살다 보니까 항상 제가 좀 항상 위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영어가 짧아요. 아주 유창하게 좀 회화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영어만 나오면 왠지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망했지만은요. 옛날에 과자 이름 맛동산, 브라보콘 아시죠? 무슨 제과입니까? 혜태제과죠. 그때 참 유명했잖아요. 저도 사람이 읽으면요, 혜태제과인데 하이타이 합니다. 하이타이. 짧아서 그래요.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세제 있죠. 여기다가. 데인저. 독극물 위험하다고요. 저도 삶을 읽게 되면 이거 딱 보자마자 단 거 하면서 벌컥벌컥 마시면서 입에 거품 뽀글뽀글 물면서 배우러 실려갑니다. 그럴 만큼 제가 좀 영어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영어에 대해서는 뭔가 컴프레스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요겁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제가 이 나이 쪽팔리게 영어 공부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이 책은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이 책은 저같이 영어 짧은 사람도 한번 더 읽어볼 만하지만은 자기 개발서거든요. 예. 다른 공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이동하면서 읽다 보니까 오늘 완독할 거예요. 오늘 다 읽을 건데. 근데 중간에 제가 한 70페이지 읽으면서 요 두 줄 문장이 딱 들어와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애플. 예. 지금 고인 되셨지만은요. 그분 하신 말은 제가 여러 번 들어봐서 아는데 유명한 이런 말도 있어요. 인생은 점과 점이 이어진다. 점과 점이 이어진대요. 점과 점이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이어지면서 이게 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 거야. 숱하게 반복했지만은요. 그래도 오늘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인생이 점과 점이 이어지는 거야? 한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이 말이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한 세 줄 나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죠. 인생에서 점과 점은 이어진다고. 인생에서 버려지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걸 믿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들어도 지속하는 힘 말이에요. 결국 인생은 점과 점이 이어지더라. 이거는요, 점과 점이 이어진다.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실무, 중개, 컨설팅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주거용만 중요가 아니잖아요. 주거라는 점도 중개하고, 상가도 하고, 경매도 하고, 공장도 하고, 토지도 하고, 경매도 하고, 수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야 되는 거라. 한 점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많은 점들이.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1차, 2차 과목 배운 것만 써먹으면 안 돼.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많은 점들이 있는데 다시 다른 점을 또 연결해야 됩니다. 이 많은 물건, 점들을 갖고 어떻게 유튜브에 광고하고 블로그에 광고하고 인스타그램에 띄워버리고 카페를 만들고 또 관련 실무 책도 보면서 책을 쓰고 수많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중개 실무가 되고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은 비록 영어지만은요. 이 책 덕분에 제가 오히려 제 숙제 하나 더 늘었지만요. 어쨌건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 이 공부 합격하시더라도 앞으로 수많은 점들을 공부해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분이 쓴 책은요. 뭐 영어책 한 건 외워봤는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매일 아침 써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이분은 MBC PD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하고 책도 쓰고요. 다른 쪽을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 써봤니? 그 책은 글 쓰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PD 팍 왔습니다. 이분 글 정말 잘 쓴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 인생에 영어와 관계가 없지만은 이걸 사서 지금 질러가지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괜히 하다 보니까 제 영어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또 밝히게 돼버렸네요. 어쨌든 모기지, 저당권입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돈 빌려주니까 원금도 받고 이수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자, 기억합니다. 1번, 2번 기억이 됩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가집니다. 원리금 수취권. 그래서 앞으로 유동화 제도는요. 1번, 2번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월이고 3월이고 계속 공부하다 보게 되면 앞으로 저는 그냥 1번, 2번 해버립니다. 1번은 뭡니까? 저당권. 2번은요. 원리금 수취권. 줄여서 원리금 해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가지고. 그래서 은행은 뭘 가지지? 1번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가지고 이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 금융기관 은행을 가리켜서 1차 대출기관이다. 그래서 이만큼을 가리켜서 여기까지 가리켜서 1차 저당시장입니다. 따라서 1차 저당시장은 바로 차입자, 수요자와 은행과의 관계를 말해요.
여기까지가 어떤 시장? 1차 저당시장. 여기까지가 우리나라는요, 1997년도 IMF가 터지기 전 시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때부터 2차 시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잘 보세요. 은행은 얘한테 돈 빌려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아니잖아.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5천, 1억, 2억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은행도 돈이 씨가 말라요. 다시 말하면 자금이 부족합니다. 은행도 자금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얘도 돈을 조달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은행은 1번이 뭐랬죠? 저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요 놈을 유통시키는 거, 파는 거야. 그래서 저당권을 유통시키는 게, 파는 게 바로 저당이 유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은 갖고 있던 이 저당 채권 모기지. 그래서 저당권을 양도합니다. 저당권을 양도합니다. 누구에게? 유동한 회사에게, 한주금에게, 발행기관에게.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을 양도하면서 그것만큼 또 얘는요, 은행한테 자금을 조달해 줍니다.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돈이 씨가 말을 리가 없잖아요. 돈이 돌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바로 2차 대출기간 이렇게 불러요. 2차 대출기간. 이때 은행은 저당권을 양도하잖아요. 그것만큼 돈이 또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가서 뭐라고 부르더라? 여기까지를 저당에 유동하다. 저당 유동화. 얘가 바로 저당 유동화입니다. 유의할 점은 은행이 저당권을 양도했잖아요. 이때는 저당권을 한 개만 파는 게 아니에요. 저당권을 뭉뚱그리로 모아가지고 큰 덩어리를 팔아. 큰 덩어리. 그래서 이때는 개별 저당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저당권의 큰 덩어리 집합체를 파는 겁니다. 얘를 파는 거예요. 그럼 다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2차 기간은 자, KB, 신한은행 등등 은행이 많잖아. 이 은행부터 저당권을 덩어리째 사모으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엄청나게 큰 저당권의 집합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저당풀이라고 불러요. 저당풀. 큰 덩어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갖고 뭐 할까? 얘를 토대로 해서 드디어 MBS를 발행합니다. 저당풀을 토대로 해서 MBS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ABS도 밑줄 껐고 자산담보증권, MBS도 밑줄 껐잖아요. 저당담보증권. 그래서 자, M이 바로 모기지 해서 저당채권 저당입니다. B가 백트한다. 즉 담보로 한대요. 담보. 그다음에 S가 시큐리티에서 증권을 말해요. 그래서 MBS 하게 되면 저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다. 줄여서 저당담보증권 MBS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이 2차 기관이 대량으로 저당권 사서 MBS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자금은 초대, 돈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2차 기관이 얘를 갖고 뭐 할까? 또 상품을 팔아야지. 덩치 큰 기관들에게 투자자,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이 MBS를 다시 얘들한테 MBS를 팔아요. 저당 담보 증권을 판대 말입니다. 그것만큼 돈이 들어와요. 다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얘가 뭐죠? 저당 담보 증권이죠. 얘를 다시 상품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지? 저당의 증권화. 얘는 바로 저당의 증권화가 돼요. 저당의 증권화. 앞에 것은 저당권을 양도한다. 저당의 유동화. 뒤에 거는 MB에서 저당담보 증권을 상품화 시켰잖아요. 저당의 증권화다. 그러면 덩치 큰 기관들, 투자자들은 MBS를 사면서 얻는 게 뭘까요? 요거 사는 만큼 국공채 사듯이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얘는요, 끝자가 정근자가 붙어서 주식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연말에 배당받잖아. 근데 얘는요, 주식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투자자가 MB에서 사게 되면 약정된 대로 이자가 목적, 이자가. 자, 뭐가 목적이다? 이자. 얘는요, 이자가 목적이다, 이자.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거든요.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 그래서 얘는 이자가 목적이니까 지분금융이 아니고 부채금융. 다른 말로 부채증권입니다. 부채증권.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종류 강조하세요. MBS나 ABS는 이자가 목적이니까 부채금융이다. 즉 부채증권입니다. 그래서 장난칩니다. 어떻게? MBS는 지분증권이다. 틀려. 지분증권 틀린 말입니다. 바로 부채금융, 부채증권입니다. 이자가 목적입니다. 결국 2차 기관을 중심으로 저당권을 양도받고 MBS를 만들어서 또 사고 팔고, 따라서 2차 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2차 기관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나 둘 셋. 요거 얘는 해당 안 돼요. 얘는 아니잖아.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를 가리켜서 2차 저당시장 이렇게 불러요. 얘가 바로 저당의 유동을 말해요. 저당의 유동화이다. 저당의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몇 차? 2차 저당 시장입니다. 1차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서 이제 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1차 시장, 2차 중심으로 이리 왔다 갔다. 얘가 2차 시장이다. 저당의 유동화는 2차 저당 시장을 가리킵니다. 다시 이제 그림에서 나왔지. 자, 2차 저당 시장은 처음에 대출받은 수혜자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요. 2차 시장은. 이건 또 지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저당 시장 구조가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다. 이 내용이 바로 방금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얘가 바로 우리 교재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자, 450페이지 보시면 고려 3번 저당 유동화 구조가 박스 그림은 칠판에 그려드렸고, 그럼 오른쪽 페이지 고려 1번 1차 저당 시장은 동그라미 1번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수요자 밑줄,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밑줄. 칠판 볼까요? 수요자, 금융기관. 얘가 1차
저당시장 나왔잖아요. 키워드가. 동그라미 2번 내려가죠. 1차 대출 기간은 저당권을 은행은 자산 형태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은행은 보유할 수도 있죠. 미출하세요. 보유하거나 미출. 그러나 계속 미출하세요. 자금이 부족하다면 자금의 여유가 없을 때는 2차 시장에 팔기도 한다. 고래 2번. 2차 저당 시장은 2차 시장. 동그라미 1번. 유동화 중기기간 미출. 요거죠. 유동화 회사. 유동화 회사. 유동화 회사와 다른 투자자 사이에 투자자 밑줄 사이에 저당권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그게 나왔지요. 유동화 회사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이 모든 과정이 바로 2차 시장이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내려가죠. 4번 한 줄 반 밑줄 하세요. 2차 저당 시장은 1차 시장에서 대출을 받은 원래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저당 시장 구조 1차, 2차 시장인데 2차 시장이 저당의 유동화를 가리키더라. 그러면 이제 좀 더 상세한 내용은요. 10분 쉬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